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무기의 매력적. 2. 한국 탱크는 레전드다.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차세대 첨단 장갑차 레드백, 그 최종 수출 성사 여부가 이번 달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랜디 400페이지 3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수주전은 신흥 방산 강국인 한국의 한화 레드백과 전통 방산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 링크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 디펜스는 호주와 1조 1,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점과 리처드 말소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지역구인 진로 시에 현지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에서 레드백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장갑차 도입 대수만 450대, 거기에 계열 차량 및 후속 지원 그리고 생산시설 설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트리아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만큼 랜드 400페이지 3은 요구 조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업으로 꼽힙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구인데요. 좋다는 건 다 달아달라십니다. 특히 장갑차에 탑승한 전투 인력을 지킬 수 있는 방호력 부문에서의 호주의 요구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호주군이 공개한 랜디 400 근접 전투 스토리보드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디펜스닷컴에 따르면 세부적인 방호 수치는 극비로 감춰져 있지만 RMA 절차에 대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포탑과 차체 정면 장갑은 STNAG 4569 LBL6의 수준을 갖춰야 하는데 STNAG 4569는 장갑차 탑승자에 대한 보호 수준 표준을 다루는 NATO 표준화 협정입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호주가 요구한 레벨 6은 현존 최고 등급이죠. 500m에서 발사된 30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방향 10m 거리에서 폭발한 155mm 고폭탄을 막아야 합니다. 거기다 APS 능동 방어 체계의 기본 장착 요청했는데 무려 모든 장갑차의 하드킬 방식 APS를 하나씩 달 예정입니다. 레드백에는 트로피 APS와 쌍벽을 이루는 하드킬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 APS에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회식 발사기에 대응탄이 발사되는 방식으로 360도 전방위 요격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위력을 입증해낸 탑 어택 방식 대전차 미사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급 비싼 장치입니다. 더욱이 파편탄 형식이 아닌 열압력 탄두를 채용하여 폭발 후 탄의 파편이 튀지 않아 아군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죠. 이쯤 하면 되려나 싶지만 지뢰 급조 폭발물 방어 요구도 상당한데 한화와 협력하고 있는 플레이전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 수준인 STNAG 4569 LBL4B를 달성했는데 이는 차체 하부에서 10kg급 폭발물이 터져도 끄떡없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호주 인구가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또 모병제로 운용하다 보니 규모가 작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 보병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호력 부분인 듯합니다. 레드백은 방어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주요 무장은 미국 노스럽 그러먼의 MK-44S, 부시마스터, 이구경 30mm 기관포 1문과 762mm 기관총,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호주 현지 업체인 EOS사와 협력해 통합지향 에너지 무기 즉 레이저를 탑재하여 취약한 상부층으로 날아오는 무인기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헬멧 마운티든 시스템 HMS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특수 헬멧 아이언 비전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차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승무원 눈앞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탱크 주변 전 방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솔라 시그마 실드, 스텔스 위장막도 두를 수 있는데 이는 적의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실화냐? 한화하고 싶은 거 다 해. 호주군의 평가도 한화 레드백의 엄청난 성능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지난 3월 호주 매체 파이낸셜 리뷰&루 틸렛 정치부 기자에 따르면 이렇게 현지 반응도 좋고 성능도 우수한데 그런데도 레드백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주장은
하나는 해외 수입품 물건을 사놓고 조립만 해서 판매하는 것이니 전통 방산 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이나 능동 방호 시스템 같은 외산 제품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독일 라인메탈도 자사의 링크스 장갑차에 똑같이 이스라엘제를 장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합체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라인메탈이 난처한 입장인데요. 이런 걸 보면 하나가 조립업체라는 주장은 그저 억가지일 뿐이죠. 독일 라인메탈은 란디 400PHSE에서 수주를 따낸 복서 장갑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호주 매체 ABC 뉴스에 따르면 복서 보병 차량의 포탑 즉 라인메탈의 랜서 포탑이 지나친 무게로 인해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 피스트 APS를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어 인도 시기가 크게 늦춰지게 될 것이고 만에 하나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인메탈은 쥐야장천 복서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링크스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 문제로 발목 잡히고 있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복서, 랜서 이 포탑은 그대로 링크스에도 장착되고 있으니 호주 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포탑 통합 문제는 호주 복서 도입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리투아니아 역시 동일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매체 LRT TV에 따르면 리투아니아가 도입한 복서 차량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랜서 이 포탑의 문제로 인해 6년 전에 주문한 90대의 복서 중 절반을 아직 받지 못했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결함을 해결하려 하는 중이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어 리투아니아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독일산 포탑에 이스라엘제 안다고 독일이거나 다른 나라가 달면 되는 거 아니냐? 라인메탈이 기술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라인메탈 자체적으로도 APS를 개발했고 작년에는 헝가리에 판매된 라이언X에 자사의 APS 스트라이 실드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호주가 꼭 굳이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원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호주가 아이언 피스트의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레그 맥들론 호주 준장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즉 제1의 동맹국이 미국인 만큼 다양한 연합훈련, 군수체계 지원 전투훈련 교육 등에서 미국과 연계가 중요하기에 미 육군이 사용하는 체계를 들여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인메탈은 레드백 경쟁자인 링크스에도 자사포탑 란CE에 이스라엘제 APS 스파이크 LR까지 통합하려 부단히 애를 썼고 그 통합된 버전을 작년 11월에나 들어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체계 통합에 대한 호환성 검증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인메탈에서 처음 제안했던 사양과 사뭇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라인메탈은 2018년 호주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링크스의 중량을 44톤 출력대 중량비는 26 HPT라 밝혔는데 경쟁 기종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6톤이나 증가한 50톤에 이르러 출력대 중량비가 228 HPT로 줄었고 이는 레드백 238보다 낮은 수치가 되었죠. 또한 포탑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역시 최대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소 시속 70km로 제한했던 최대 속도가 현재는 65km, 70km가 될 수 있다며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술력 하면 독일인지라 이러한 중량 문제를 1140마력 엔진이 버텨주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상황이죠. 반면 처음부터 문제없이 이스라엘 APS 스파이크 LR의 통합체계를 완성한 한화 디펜스는 여기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도전까지 해내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40톤 이상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단 것인데요. 호주 육군의 요구가 100%라면 한화 디펜스는 여기에 2스푼 더 얹어 120%의 사양을 만들어낸 것이죠. 호주군이 레드백에 호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사우시사의 CRT라는 고무 궤도를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궤도가 아니라 고무 재질의 궤도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2톤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호주군이 그렇게 좋아하는 추가 장갑을 더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동 손실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기동력과 내구성이 향상되었고, 거기다 고무로 만들어진 덕분에 궤도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파편이 발생하지 않아 주변의 보병에게 가해지는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죠. 금속으로 맞을래. 또한 고무의 탄성 덕분에 궤도 소음이 13dB가량 감소하였고 연비도 25%나 좋아졌으며 금속 궤도 대비 진동이 무려 73%나 감소해 승차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크기가 비슷한 링크스와는 구동계에서만 중량이 3톤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레드백은 가뜩이나 링크스와 달리 ISU 앞내장형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ISU와 고무 궤도에서 오는 편안한 승차감은 한번 맛보면 링크스는 타기도 싫어진다는 후문이 일체형인지라 고장나면 전체를 다 갈아야 하니 유지비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수리보수도 일부분만 잘라서 애즈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무 궤도가 더 좋으면 라인 메탈도 썼겠지 왜 굳이 금속 궤도를 썼겠냐 하실 수 있지만 현재 링크스에는 달고 싶어도 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무 궤도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50톤인데요. 링크스가 LNCE 포탑 이슈로 인해 중량이 무거워져서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주가 달아달라는 거 다 달아주고 좋아 보이는 거 더 달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력이라 할 수 있죠. 또 호주가 요구한 제품들은 사실상 미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에도 사용될 제품이라 차기 수출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인데요. 한화 디펜스는 지난해 7월 미 육군 장갑차 사업 OMFV의 1차 관문인 개념 설계에 참여하였는데 OMFV는 기존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54조 원가량의 대규모 신규 사업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의 장갑차 사업의 승자가 사실상 미국 수주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였죠. 손재일 한화 디펜스 사장은 현재 차세대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핵심이라고 하였는데요. 전 세계 어떤 방산 무기도 100% 자국산으로만 맞추는 국가는 없습니다.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것이죠. 또 도입국에서도 그걸 원하지도 않고요. 1년 국방 예산 1,000조를 쏟아붓는 미국마저도 자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이스라엘의 전자장비가 들어가고 TSMC의 반도체가 들어가며 영국산 사출 좌석이 들어갑니다. 특히 영국은 티어 1 공동개발국으로 배 롤스로이스 등이 참여해 기체마다 15%의 커미션을 벌어들이고 있죠. F-35의 조종관은 심지어 한국 성진테크윈에서 개발해 만들었습니다. 한화에 레드백을 두고 수입한 부품들 때문에 조별 과제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사실 중국 커뮤니티에서 한국 무기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가 잘 팔린다 해도 결국은 모두 해외 기술이니 한국 기술력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데요.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술력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정작 중국이야말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기술들을 짬뽕으로 불법 복제해 기괴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별 과제라는 말도 맞지 않는 것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NH-90 헬기 같이 여러 헤드가 난장 피우는 것이 문제지. 레드백은 한화 디펜스 한국이 주도해서 개발해내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호주 육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방호체계 APS 그리고 무장체계 스파이크 통합에 애먹고 있는 라인 메탈만 봐도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화의 비난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단 야구 빼고요. 자꾸 한국을 빗대 조립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알고 오늘의 한 줄 평 남기고 마칩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무기 구입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로 늘 3위 안에 꼽혀왔습니다. 그런데도 후티 반군과의 전 X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사우디가 중구난방으로 수입해온 엄청난 무기 체계들을 재정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방산 무기의 충동시장 수출에 있어 반드시 쟁취해야 할 나라가 사우디이기에 한국도 경쟁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엄청난 화력의 무기를 잘 만들면서도 기가 막힌 세일즈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우리나라 원전,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원하고 있고 이미 지난 3월 완화 사우디의 계약이 수가 수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2030 프로젝트에 따라 자국의 모든 군사 장비 중 50%나 되는 물량을 대체하기에 그 규모는 수백조 원까지도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우디는 중국제 DF-21D 대함 탄도미사일과 CH-4 무인 정찰 드론을 사우디 현지에서 사용권으로 생산하고 있는 등 최근 시진핑이 가을에 방문하기로 했던 사우디 해외 순방을 8월 말로 앞당겨 중국 방산 수출 가능성을 높이려 나서면서 중국과의 방산 무기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상 다시 없을 규모의 거대 수출 프로젝트를 중국이 끼어들면서 빼앗아 가려 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을 밀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방산은 폴란드의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20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외계인을 잡아다 놓고 무기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무기하면 뻥스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심심하면 한국 무기와 자신들의 무기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무기들을 까내리곤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96식 전차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능가한다느니 자신들의 PLZ-05 자주포가 한국의 K9 썬다는 자주포를 압도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사우디를 놓고 경쟁하는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쟁여놓고 있는 만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지상군들이 사용하는 전차들과 장갑차, 자주포 등이 예상되고 공군이 사용하는 구축함, 잠수함, 호위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공개된 신형 K9의 자주포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K9A2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신형 자주포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닌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는데 이번 신형에서는 포탄 장약 그리고 신관 장전까지 모두 좌표 입력하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장전부터 사격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여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분당 3발짜리 연속 발사 능력이 이제는 분당 10발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반면 중국 무기의 빵스펙을 잘 보여주는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자주포인 PLZ-05 자주포의 경우 사격 후 심하게 요동치는 장면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차로 보자면 한국의 K2 전차와 중국의 VT-4 전차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VT-4 전차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여러 참가국의 전차, 유일하게 혼자만 목표물을 계속 못 맞히면서 이동 사격도 실패하는 건 물론 갑자기 시커먼 연기를 피워내면서 뒤쪽으로 급발진하는 바람에 승무원들이 기겁하며 뛰어내리는 코미디를 보여주던 96식 전차를 기반으로 한 전차입니다. 그나마 이 전차들은 관리 상태가 좋은 것만 들고 나왔을 것이기에 그 96식 전차를 개량한 수준이 어떨지 알만한 겁니다. 또한 사우디가 수송 차량과 장갑차를 모두 보병 전투장갑차로 대체하게 될 경우 중국의 타입04 장갑차와 우리 한국의 한화 디펜스 에즈-21 레드백 장갑차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연장 로켓으로는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중국의 PHL-03, PHL-16이 사우디 수출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맞붙는다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만큼 두 무기의 재원만 따지고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보이진 않을 것인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중국의 무기체계이고 서방 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